안녕하십니까. 김만별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그 주제는 지금 국제질서 진학적 변동과 한보 항쟁 변화인데, 오늘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좀 빠른 진행할 필요성을 건너뛰고, 발표 순서는 어떻게 지금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는가 한번 개발자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변화하는 내용인 미중 패권 등 심화, 유럽 안보적 변화, 동아시아 지역 변동, 글로벌 사우스 부상, 그리고 또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는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한 게 있습니다. 옛날 미국 레이건 대통령하고 영국 대처 소장이 70년대 그 중동 전쟁 오일식을 받아가지고 세계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 대처 소장이 이제 신자유를 도입해가지고 그 경기를 극복하고 세계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 경제가 발전하고 번영하게 됩니다. 세계화는 뭐냐면은 인간과 재화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값싼 노동력이 미국 같은 선진국 막 들어오고, 또 값싼 그 임금을 찾아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중국이나 그런 데로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고 이제 어떤 불만이 쌓이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반대하는 그런 반세계적으로 변합니다. 그런 노동자 힘을 이용해가지고 수련한 것이 바로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예요. 하고 이제 그 세계화의 그런 부작용으로 반자주와 국가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화와 그 냉전 끝난 후에 미국이 주도했던 그런 국제 자유주의가 좀 퇴퇴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신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중화민국 위대한 국이라는 중국몽을 부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진핑의 도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중국을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그 현재 국제질서를 자기에게 제표하는 수장국가가 경쟁국가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그동안 미국이 투쟁해왔던 계획정책, 쉽게 말하면 미국판 핵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고, 중국이 더 강력히 봉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핵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제중 계획정책이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중국 계획 개방을 미국이 이제 지원해주고, WTO에 발표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생각을 편식하면은 중국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런 뭐랄까 책임있는 대국이 됩시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 결과 결국은 꼬랑이 키운 꼴이 되었다. 그게 중국이 더 힘이 세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 민주화되는 커녕 오히려 더 권위주화되고 독재화가 되는. 그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미중 패권이 시작되는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집니다.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중국에 터졌는데, 근데 중국에 굉장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이 의지를 강했는데, 중국이 이제 코로나 터져고 딱 그냥 멈춰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미국이라면 큰 힘을 어떻게 깨달냐면은, 한국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이 너무나 과도하게 의존되면 정말 국가에 큰 이익이 되는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탈동작, 즉 디커플이 시작되고, 공급망을 재편화가 시키면서는 세계화 시기가 끝나는 그런 흐름이 더 막 가속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진압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그나마 바로 미국 핵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유럽이 안보정이 변화되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냥 일본이 다 부상하는 지역경기 일어나고, 또 글로벌 사우스가 제3세권이 다시 부상했는데, 이게 큰 그 흐름이 세계 그 질서 변화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 서방 이제 러시아의 그 경제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해오던 진행되었던 탈동조화, 디커플링하고 공급망 재편이 더 가속화되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경제 안보가 분리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 안보가 연계되는 그런 지경화, 그리고 또 첨단 기술이 또 이제 패권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첨단 기술이 국가 관계를 결정하는 그런 지경망의 새로운 국제 관계의 파라다임을 등장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 한 시대가 끝나고, 탈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기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됐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바로 탈전 시대가 끝나고 세계 미래 모습을 결정한 세계 변곡점이 있다고
술주 조총도 한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새로운 질서자는 세사 대천을 맞이했다고 하고 시진핑과 푸틴도 지난 100년 동안 보셨던 대편을 맡고 있다. 지금 되게 주요 기조자들 인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 태평양이 더욱더 심화되는데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시작했던 태평양이 바이든 정부처럼 더 심화돼요. 특히 2020년 작년 2월 4일 북경 동경의 올림픽을 계기로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정상이 열렸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제한하는 양국 간 제한하는 협력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 바로 20일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에요. 침공이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동맹이 새로운 전투주 악의 축이 등장했구나. 그런 식으로 중국을 봉쇄한 그런 전략이 발표된 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시진핑도 2021년도에 세계 혼란의 근원은 미국이고 중국의 발전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은 이제 한번 가는 국가다. 동승서강, 동쪽, 중국은 이제 일어나고 서강, 미국과 서강은 지금 세쪽에 하고 그런 자신감 갖고 이제 더욱 강력하게 이제 미국에 대한 적대시를 가지고 막 도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시진핑은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이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고 자기들 그 민주주의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제 그 양국 간 협력은 제한했다는 그런 공동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게 18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제 은근히 지지하는 거 말했지만 무언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해서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서로 상황을 견제하는 그런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은 뒤에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 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서로 새로운 축이, 전술 축이 등장하는 걸 보고 그걸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동안 추진했던 전략을 종합해서 발표하는데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이 미국 안보와 번영에 살찌기 걸린 지역이다. 그 세계 미래는 자유고 개방 인도 태평양의 지역들은 여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기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려고 하고 경제 강압적인 힘이라고 공개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목표로서 5개 목표, 10개의 핵심 과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와 이익에 유리한 그런 전략적 환경을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서 중국이 활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환경의 정의에서는 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중국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레짐 체제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중국 레짐을 체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인데 중국 자극을 피해서 그 말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란 목표가 성공할 지역은 앞으로 10년 안에 결판되었다. 10년 안에 미국과 동맹국이 어떻게 이걸 해나가냐에 따라서 이 전략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10년이라는 10년 목표는. 그리고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보완한 정책을 3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미국 힘 있는 강한 미국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를 가지는 국가들과 제휴, 민주연합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에 따른 3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전략을 발표하는데 3개 글로벌 구상이 있는데 3개 글로벌 구상인데 글로벌 발전 구상과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문명과 세계를 발표하는데 글로벌 발전 구상은 이전에 나온 거예요. 중국이 1대1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부치 함정이었고 거기 1대1로에 참여했던 후속도 굉장히 막 고통을 받으니까 거기 반발 알아요.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발전 구상을 2021년 신규 제안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프라 건설보다는 무상 건조하고 기술적 접근해갖고 그런 반발도 무마하고 자기 영향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안보 구상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데 나오는 것인데 작년 4월 시진핑이 부하권에서 제안하고 올해 2월 친강 외무부장이 그걸 구체하고 발표하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안보 주관 원칙인데 이 보면 6대 원칙도 이게 들어가요. 이게 각국 한 안보를 존중.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러시아 일단 계속 이렇게 받으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 방향은, 글로벌 안보상은 그러한 협력 방향은 다자주로 나가는 것이고, 한 20개를 제출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자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글로벌 안보상을 추진하게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기구, 제도, 그동안 중국이 추진했던 뭐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가 브릭스라든가 그런 거를 거론하면서 그 목표를 무엇이라고 삼냐면은 유엔과 국제법을 중시한 다자주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발전시켰다. 실험하면 다자주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중국 공세를 돌파해 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글로벌 문명구상을 지난 3월달에 발표했는데, 이건 지금 미국 참 민주주의 중심과 가치동맹을 주장하니까 이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예요. 갖고는 뭐냐면 이게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 다른 분명히 서로 다른 분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그러한 강요를 금지해야 된다. 지금 말은 미국이 이제 가치동맹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 글로벌 문명구상을 제안하면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와 강권주의 반대하고, 특히 민주주의를 기초로 내세우며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미국 가치동맹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기로 가지고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을 통해 가지고 패권을 많이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동맹이 워낙 공고기 때문에 이걸 꾸준하게 열기 때문에 그 우회에서 미국의 그 전략을 돌파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가치동맹의 미의식이 태교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제3세권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게 미지근한 태를 보이는 그런 국제기구에 침투해가지고 그걸 모델로 해서 연계를 확대해가지고 미국의 그 제동 공세를 돌파하고 자기 중화질서를 구축해놨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미중과는 최근에 이제 충돌된 실체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대만 문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보니까 굉장히 근무를 받았어요. 우리도 저 곁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파악해서 이제 발표시 뭐냐면, 시진핑이가 이메일 해방을 창설 100주년 2027년까지 대만을 다 정복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막 대만이 이제 굉장히 미중과는 굉장히 긴장 요인으로 긴장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뉴스도 절대 희미한 현상 건전 절대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그런 군사력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통과를 하면 군사적 개도하다는 천명을 했고, 중국은 또 대만 문제는 핵심이기 때문에 내부수에 절대로 개입이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과거 지금 대만 문제 가지고 페로시 위원장이 작년 8월 달에 대만을 방문하고, 올해 4월 달에는 그 차이잉 대만 총통이 중남미를 경유하면서 중남미를 순방하면서 미국을 경유해요. 거기서 이제 대만이 미국이 대만과 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결속을 더 같이 하고, 이러한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군사를 동원하고 대만을 포기하는 그런 군사 훈련을 시작하고 막 강력히 반발한다. 또 예를 들어 또 미국도 한국말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막 군사적 그런 시위를 벌인다고 상당히 긴장이 높아졌어요. 지금도 지난 보니까 6월 3일 대만 내에 군함이 가니까 중국 군함이 갑자기 막 달려들어가지고 미국 군함 앞에 150m 야드 130m 앞에 가슴을 그 충도 밀고 지켜놨다고 그렇게. 그리고 또 샹그리아 대화, 싱가포르 샹그리아 대화에서도 미중 간에 그 대만군하고 굉장히 솔직히 보내졌어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양국 간에 큰 갈등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그 관계를 더 긴장시키는 것이 뭐냐면 중국 경찰 풍선 사건이다. 지난 1월 28일 중국 경찰 풍선 사건이 아라스카에 상공에 침투해가지고 몬타나주에 있는 미국 그 미리터메이라는 그 대륙간 탄주사 기절 위에 상공을 지나갔어요. 보니까 미국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미국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 위반하면서 항의하면서
그때 이제 2월 5일부터 6일간 방송할 예정이었던 블링컨 국무장관 방문을 전격 취소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그리고 이제 2월 4일 날 미국은 전축을 통하고 정책을 격추시키고,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건 인정해요. 우리 민간 비행 풍선이다. 인정을 하면서 약간 좀 유화적인 필요를 보였는데, 미국이 이제 그 정답을 격추하니까 더 강경하게 나와요. 이건 정말 국제에 어긋나는 반영방해다. 반영배당하면서 만약에 이상상이 발생하면 운 좋게 하겠다. 갖고 이 정찰 특정 사건 이후로 이중관계가 더 경색되고 더 갈등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여기서 미국 로키드 반사랑 레이 연사 미국으로 그 반사업체 제재를 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갈등이 더 보냐면 이게 중국 간 협력 전략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있는데 이 당시에 방송에서 방송 진행했는데 러시아에 방문해가지고 양국 관계는 해산적 국가라고 강조하고, 또 시진핑이가 3월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정상회담해가지고 이만 또 제한행정을 더욱더 확인하고 더 정보를 더 강화하고, 이상 국방부장도 4월달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지금은 중러 관계는 엠리시 때 중국과 서로 관계가 더 밀접하고 강하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5월달에는 여기 안 났었지만 작성이 후에 나온 것인데, 그 러시아 총리가 또 미알 미수슈킨인가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또 양국 간의 그 전략적 협력 그 강한 것 같다, 더 밀접한 것을 갖다 발표하고, 또 천원이 그 중국 중앙 정법대 서기가 러시아를 또 방문해가지고 또 그 해외 정보국장하고 해외 회담에서 정부도 강하고 관계가 더 강화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대안이 나섰는데, 지난 3월달에 샌디에고에서 오쿠스가 뭐냐면 미국과 영국, 호주 군사동맹이에요. 오쿠스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을 갖다 여기다 파면을 다 절대 해보지 않았는데, 이 처음으로 호주에다가 핵잠수함 자체를 판매하는 그런 계획을 시작을 하고, 특히 여기서 블링컨 국무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 밀착은 그거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세관을 반영한 것이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른 세관을 갖고 있고, 자기들 세관을 따라하는 것이지 그 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랑 같이 오고 그들이 중국과 러시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28일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 3대 안보협회의 창설을 이제 합의를 합니다. 이로써 정말 민주주의와 전체들한 가치 중심화한 진영대결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이게 제3세계 보는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중간의 영역 확대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를 지속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진출해가지고 우한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합니다. 왕외무장이 태평양 도서국가 순방하고 동남아africa 순방하고, 또 특히 시진핑은 정상회담 적극 글로벌 사우스 제3경제에서 정상회담 적극 추진하는데, 이센스 시나브 총리라든가 말레이 총리, 그 다음에 물라카를 브라질 대통령, 또 가봉 아프라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경쟁력 강화하면서나 대표만 계속 이걸 강화하고, 또 특히 유럽에 대한 또 외교활동 강화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기 위해서 실제 독일 총을 총리가지고 한국을 몽땅 사줍니다. 경쟁력을 막 소문을 주면서 유럽의 독자적 자율성을 강조하라 이렇게 보고, 또 스페인 총리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달에 초청을 해가지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강화, 다자주 강화, 또 프랑스와의 그런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 대가로 뭐냐면은 항공들도 몽땅 사줍니다. 이때 그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이 중국을 가면서 한 250명 가량 기획을 될 것 같다고 하고 엄청나게 막 물건 막 경제 협력을 해줘가지고 시간만 돈으로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국도 아시안 국가에서 약간 정상회담을 강화하고, 또 중국의 태평양 국가 진출을 대응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큰 태평양 협력체를 발족을 하고 또 작년도 G7 정상회에서 또 중국 1대1과 글로벌 발전공사에 대응해서 6천억 달러 규모 그 개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결성을 합니다. 또 블리컨 국무장관도 또 동남아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계속 침략시키고 특히 이제 주목해서 오시든 국방장관이 지난 2월달 필리핀을 방문해가지고 양국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인접 가까운 그런 필리핀 북부 지역에 4개의 군사기지 이건 미국이 필리핀에서 그 철수하는 데 처음으로 군사기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달에 마르코스 대통령을 추천해가지고 철도가 동맹을 강조하고 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관계를 강화합니다. 페리스 대통령도 아프리카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원조를 제공하고 또 브리큰 국무장관이 파푸아 뉴기니 방문. 이때는 이제 그때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내 문제 그 부채 상황 때 그 협정 때문에 그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모두 대신 브리큰 장관이 가가지고 해양 안보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중 간에 글로벌 사우스를 내필 만들기 위한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미중한테 집단 얘기를 또 계속 되게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열렸는데 거기서 미국이 주도로 여기 상당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규칙이 있게만 자유롭게 열린 국제질서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그다음 핵미한 일방적 형상 등의 반대, 글로벌 사회 협력 강화 등 그러한 공동성명을 이렇게 내가지고 정말 그 자유민주국 간에 그 중국에 대한 연합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해서 또 중국도 중앙국가를 추천해가지고 스촨에서 정상회의입니다. 하고는 중국 중앙아시아 운영공국대 건설을 수상을 발표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런 경제에 원조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G7 정상에 대한 그런 대응하는 그런 새로 과시했다. 경제 기술 보면서는 미국은 작년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창설해가지고 그동안 중국에 보면 과도기에 의존했던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개편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또 일본, 대만, 우리나라와 함께 집동맹, 반도체 동맹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중국 기업에 대한 그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걸 여기에 대한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을 해가지고 중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섭니다. 특히 지난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한 디리스킹 그걸 말하면서 네. 중국 강화에 대한 조정 프레스 침투라는 등 중국 첨단 탈정과 공급 제표를 가속합니다. 중국도 이에 대한 강력히 대전하고 특히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사 제재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좀 끊어드리려고 하는데 막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 태풍 기장이니까 여기 집중 좀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미중 관계는 수비의 최악 상태다. 근데 지금 이게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번주 CI 국장이 5월달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관계 개선도 모색하고 지금 클린턴 브링크 지금 동아태 차관보가 지금 방문 중인데 이게 해봤자 결국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하고 결국 양국 간 관계는 더 갈등과 충돌이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절대로 미국이랑 국제질서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도 민주공화 양당 모두 초강경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양국 관계는 서로 이제 적대적 인식이 아주 강해가지고 비록 어떤 외교 접촉을 통해 가지고 긴장 완화를 조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가치
가치와 이념이 생각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기 주목할 것은 미국이 태풍경쟁수 앞으로 10년 내에 결판을 내겠다는 거다. 이게 미국이 입장이 미국 그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작년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도 그렇고 국방 전략서도 그렇고 하여튼 미국이 발표하는 주요 안보 보고서를 보면은 10년 내에 그냥 끝장 내겠다는 것은 거의 아주 가격이 많이 있어요. 10년 내에 중국이 망하든 우리가 망하든 그게 결판을 내겠다. 그러니까 유럽 안보 지형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냥 평화에 잠재있던 유럽이 깨어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유럽이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유럽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진출에 적극 진출을 시작했다. EU 차원에서는 안보 방위한 체계에서 납치하는 방위 정책이 있는데 공동 방위 정책 거기에서 인도태평양에 의해서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도태평양 그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다음 중국 눈치 보고 났는데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EU와 지금 중국에 대한 전략을 지금 말을 하는데 6월달에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초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를 지원하고 대만 유사시 대비하겠다. 지금 대만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나토도 중국을 체제적으로 규정하고 이번에 5월달에 처음으로 일본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어요. 유럽이 지금 점점 인도태평양 동진하고 있다. 이 보면은 지금 청나라가 유럽이 지금 막 들어와서 청나라 멸망시키잖아요. 아편전이 있다고 지금 그 와중에 상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마크롱 대통령 이 사람은 미국 동맹에 나와서 미국 친화가 아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대만 문제 우리가 먼저 하는데 개입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게 반발을 커가지고 지금 잠깐 좀 마크롱이 좀 조용해졌어요. 결국은 이제 푸틴 문화 침공으로 유럽이 깨어나가지고 정말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까지도 어떠한 세력균형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것도 이제 일본이 제외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 발표하셨지만 일본이 제외하기 시작했다. 국방 예산을 대폭 2%까지 진행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다 바꾸고 이런 일본의 그러한 재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 지지하고 있고 또 일본이 또 영내에 외교안보 지평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오늘 우크라이나 내일 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영국과 상호 적극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건 사실상 서로 방위협정, 동맹협정과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를 확인을 하자. 그리고 인도하고 합동 구상을 실시하고 주목할 것은 기시다가 필리핀과 군사협력 강화를 하면서 유사시 자유된 필리핀을 파견했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필리핀 3자 안보 협의체를 구축을 합니다. 미국이 그 뒤에서 다 가졌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G7 정상이 히로시마에 열렸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에 그때 의장국이 있는데 G7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일 많은 나라를 초청해 19개국. 그리고 G7 정상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글로벌 사우스 주도국가를 다 초청하고 국제기구 수단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일본의 이제 동아시아에서 하나로 부상을 있는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권 약 120개국 갖게 되는데 그동안 이 글로벌 사우스가 탈냉전에 미국 후선을 따라왔다가 이제 미중간의 태풍의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정책 변하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유엔이 그걸 비난하고 막 비슷한 결연을 시작했을 때 글로벌 사우스가 그걸 같이 참여 안 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특히 미국이 가장 촉구를 받은 것이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2차 민주 정상회의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랑 같이 중시하는 그런 공동성을 채택했는데 반대 국가가 그냥 안 해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강대국가를 같이 내자고 싸우는 끼리들이 스타일이에요. 중립시겠다. 근데 강대국 분장에서 어느 한편을 들보다는 우리 이익을 확보하고 전략적 균형을 도망갔다. 글로벌 사우스. 이 사람들은 갖고 글로벌 사우스보다는 미국과 관계도 좋지만은 이제 새로운 자기들 외교관을 넓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서로 다 외교관을 막 맺습니다. 그 이제 중심이 누구냐면 인도 모두 총리가 있다. 그 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브라질, 그래서 미중간에 서로 지금 굉장히 지금 글로벌 실질의 경쟁이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가 정말로 미국 서방과 중국의 균형을 취하면서 자신이 그때 진력하는 독자적인 서로 부담하면서 새로운 국제적 변수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항공을 경험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전반부는 10년째에 기원하고 있다. 중로 전략 정책 강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유럽이 결성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진영 간 대립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양쪽에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글로벌 사우스 새로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옛날 그 미소 냉전 시대 때 똑같아요,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서 맞아요. 미소 진영 간 대립과 비동맹이라는 그전 시대 역사가 지금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런 것이 그걸 한국 주변에 그대로 처형돼가지고 지금 한번 주변은 전략적으로 옛날에 뭐 안미경 말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그냥 참 애는 오해했어요. 이렇게 뚜렷한 대치전이 없었는데 이제 누구 편이냐 가서 확실히 이제 결정될 게 없는 그런 전략적 성공성이 들어가고 있다. 애간보면에서는 유럽 등 서방들의 대부분 중국에 대한 공세가 정시 더 강화되고, 그 부분을 미국, 일본, 필리핀, 한미일 토다다 안보체제 추가를 결성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뭐 쿼드, 오커스, 뭐 파이브아이즈라는 소다저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을 전제했는데, 미국이 유럽에서는 나토라는 하나 단체가 갖고 했는데, 여기는 좀 인도 태평양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는 틀려요. 나라마다 각 겪어온 그런 문화가 틀리고 그 정치적 배경이 다 틀리니까 다 그냥 하나로 통합되어 말 수 없고, 그때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소우 다자 협조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지금 미일, 필리핀, 한미일 등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특히 유럽이 직접 인도 태평양 개발 시작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영내 글로벌 사회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의 북중 간 삼각 대립 구도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 여기 이걸 주목할 것은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절대 소홀히 안 된다. 지난 구내년 시대 또 비대면권이 상당히 침묵성을 띄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 기술 면에서는 탈동조와 이용 감소가 강화되고 있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탈동조화를 해도 그렇지 않은 기술은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한다. 이번에 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제 마이크론 그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개설을 했는데 그 공백을 우리한테 메꾸지 말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첨단 기술을 절대로 하지 말고 탈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미국은 지난번에 5월 30일 날 그 머스크 그 테슬라 CEO를 미국에 뭐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또 막 경기 협력을 강화한다고 또 뭐야 다이먼드 그 네이키 모건스 회장이 방문해가지고 또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한다고 그걸 또 가만히 그냥 무기매요. 그게 뭐냐면은 첨단 기술은 탈동자 완전 분리해 나가도 그 위에 것은 계속 이제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놓치 아까워가지고 계속 교류를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애가물고 대처를 하고 탈동자를 상서도 경제 이익은 최대로 확보해 나간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주변문명은 미중 간 패권균형이 심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대 전쟁 진영 간 대립이라는 전략적 선면성이 부각되면서 경제적 확보 등 가치와 신의가 혼자는 국익전쟁이 더욱 치러진다. 그럴 앞을 전망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국의 우선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새로운 그 시대 변화에 있어서 우리 국익국제가 방안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가문에서는 한미일, 한미육, 안면역 국제기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를 확보해 나오지만은 또 중국 반발을 그런 최소한의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또 경제 기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강물이에요. 우리가 힘이 강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병철, 정주영 같은 그런 선각자들이 있어서 일찌감치 우리가 반도체 앞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기술 우리가
앞에서 남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우리한테 좀 기회를 오는 것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자강 요리다. 현 시대에서는 자강이 가장 중요한 뭐냐면 첨단기술 개발이에요. 첨단기술. 그래서 첨단기술 개발하는데 대대적인 투자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도 그 신리무선에서 그런 협력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하여튼 가장 큰 최대 과제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서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한번 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그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 얘기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죠. 얘기하면 북한은 대단한 뭐 그냥 아주 그냥 시나리오 북한이 뭐 중국이 대만 찍어오는 그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가 이럴 경우에는 러시아 질 경우는 지금 특히 러시아 제재가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연기 위험한데 러시아가 붕괴가 가능성이 크다. 지금 여기서 미국 각 싱크탱크라든가 미국 국무수도 이미 러시아 붕괴 연방 해체의 가능성이 지금 연구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가 붕괴될 경우에는 구냉전 시대 때 소련 붕괴 때와 달리 북한과 북한 체제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소련이 붕괴할 때는 그때 그 CIA라든가 강경파들이 막 그때 같이 중국도 막 그냥 몰아치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월가 자본가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 부시가 사태를 멀리 가야 된다. 지금 이 계획대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주면은 자기가 문제가 돼서 민주가 될 것이나 그때 자연적으로 중국 변할성이 않고 그렇게 강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그래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게 안에 지금은 완전히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강경 그런 태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 붕괴된다면 중국도 북한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사이트에 대한 우리 얘기도 강화할 것이 필요가 있다. 이상 아까 시간 구조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좀 제대로 하면 한 시간 이상 걸려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이상 하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